김지혜 놀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서 조국 무죄를 외쳤는데요. 과연 조국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 이게 사실 별개의 일인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봐준다고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나왔다. 여당 한 의원도 200만 명이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200만 명이 맞는 건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주장하는 대로 200이 맞는지 200만이 맞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과 관련돼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왜 서울대 법대에서 귀하를 본 사람이 없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집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인턴, 세상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도 상세히 보도합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검찰 청사 앞에 찾아든 수많은 시민들이 조국 무죄,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여권에서는 200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00만 명이 과연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잠시 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검의 총공세. 청와대와 여당이 2달 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하는 것, 공세를 표하는 것,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주말 대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 집회, 여당은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저 봐라, 국민 열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한다니까, 누가 뭐래? 조국 수사도 한다니까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검찰 개혁도 하고 조국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되받아친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 개혁 좌절 위기감에 검찰 독점의 사법 구조 깨야. 주최 측은 150만 명 이상 참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인원들이 가득 차긴 했어요. 검찰 권력 굴림, 언론은 받아쓴다. 지금 아니면 개혁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도 검찰 개혁 다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받고 있는 조국 개인을 수호하는 것과 과연 같으냐, 등가냐, 그렇지 않다. 경향신문은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을 다 봐줘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200만 명 집결, 모두 서서 집회장 꽉 채워도 맥시멈이 13만 명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 200만 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당과 일부 언론이 조국 집회 부풀리기 논란에 제기됐습니다. 대검 앞에 폭은 40m 길이, 1.2km 도로, 빽빽히 선 사람들이 14명씩 업어야 200만 명이 된다. 150만, 200만, 황당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게 몇 명이 모였다. 이게 새 대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들 쪼개자라는 의미밖에 안 돼서 한편으로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축이 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검사들 이미 목 내놨다. 무서울 거 없다는 겁니다. 수사 압박하면 더 파고들 것이다. 중앙일보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고강도 검찰 비판의 역설. 정부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검찰의 성향상 더 한다는 겁니다. 더 파고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도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정경심에게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권에서는 그러자 영장 기각하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경심 교수, 조 장관의 부인이 소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 경제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자, 우리가 모두 조국. 정작 조국 이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국의 중요한 이슈들은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인데 상한제 역설. 강남 아파트 한 평에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시세 1억 맞겠다고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바로 다음 날 강남에서 한 평당 1억 하는 아파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을 옥매일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그걸 앞두고 재건축이 막힐 것이 뻔하다. 결국은 신축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이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역설,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일본 최고 투수 44명이 바라본 길 류현진이 뚫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출신 빅리그 투수로서 처음으로 평균 자책점 1위라는 타이틀을 류현진이 확정 지었습니다. 일본 최고 투수 44명이 류현진의 앞에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뚫지 못한 걸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자 류현진이 뚫었다는 겁니다. 이참에 다른 타이틀도 류현진이 다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심파 국회의원, 조국 장관보다 요즘 더 유명한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모셨고요.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압박.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대통령의 과연 이 말씀, 조국 장관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직진.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직진하겠다, 법대로 수사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탄핵. 조 장관을 탄핵하겠다.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조국 수호 촛불. 어제 검찰청사 앞에 도로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관계자들도 상당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조국이 울고 있습니다. 조국에게 힘이 되주시겠습니까? 조국의 딸은 압박백으로 뒷문으로 시험치지 않고 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 권고를 전한 모범생 우등생이었습니다. 조국은 무죄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까지 100만이 가까운 촛불 시민이 다시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을 장이라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구호와 함께 조국은 무죄다. 윤석열 총장은 내려와야 된다. 방금 이종걸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인원이 점점 불어나서 200만 명 가까이 모였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를 본 청와대의 반응도 오늘 취재가 돼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과연 뭘까요? 자, 금요일이었죠.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에 주말에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함께한 검찰청사 앞에서의 이 집회가 있었고, 그러자 다시 청와대가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청와대 관계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여한 만큼 기존 수사 관련 흐름이 바뀔 여지가 있다. 자, 청와대가 수사 흐름 바뀐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요. 검찰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검찰에 향한 메시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권,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려다 많이 절제한 것이다.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났다. 라는 이야기까지 여권과 청와대에서 검찰을 향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조국 건들지 마라. 조국 수사하지 마라. 조국 자꾸 수사하면 대통령 화난다. 이겁니까? 글쎄요. 저는 조국 장관 관련한 일이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나 주말을 넘겨가면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글쎄요.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검찰이 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착한 사람 구해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검찰 일 아니에요? 착한 사람 구해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검찰 개혁이다. 근데 지금 그거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들과 관계없이 어떻게 검찰 개혁과 조국 무죄가 같이 연계가 돼서 그게 두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주장이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외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조국 무죄는 뭔지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 해야죠. 근데 조국 무죄는 검찰 개혁과 그게 과연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말씀하시고 총리 말씀하시고 여당 대표 압박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그만둬야 된다가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람 구해주고 나쁜 사람 벌 줘야 되고 수사해서 혼내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검찰이 잘못된 그동안의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포청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인데 포청천. 어떻게 검찰 개혁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조국 장관과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혼돈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게 놔둔 게 저는 검찰 개혁이라 봐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독립 이미 국회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검찰이 인사권에서 독립될 수 있고 정치에서 독립될 수 있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가 옳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혼돈스러운 점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총리가 얘기한다고 여당 대표가 얘기한다고 되돌아가면 우리나라 포청천 어디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포청천. 오랜만에 듣네요, 포청천. 검찰 개혁.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권의 또 핵심 의원이니까 박용진 의원님. 네. 자,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 정치 세력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는 것. 정치 세력의 강한 입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요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검찰에게 국민들이 가져왔었던 불만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권력의 시녀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예. 수사를 하면서 이른바 간첩단 사건 조작해내고 또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걸 만들어내고 했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의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문무일 총장 시절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과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다양한 권한과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거악에게는 눈 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약자에게는 엄청나게 으르딱딱 하면서 그리고 온갖 권력은 다 누리고 도대체 그 검찰 외청밖에 되지 않는 검찰청에 그 차관급이 몇 명이냐. 그들에게 또 지금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게 얼마인데 세상에 거악에게는 특히나 재벌들 관련해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 거대한 범죄, 구조적 범죄, 서로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만들어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았던 거 아니냐, 수사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만들로부터 그 검찰의 어떤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을 관철시키는 역할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번 20대 국회 정말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요. 11월, 12월 정도면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제도적으로 개혁돼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거하게 눈 감지 않고 우리 그냥 서민들한테 으르딱딱한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씀 잘해주셔서 깔끔하게 검찰개혁 이해되는데 거하게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 뭐 예컨대 권력이 많은 그렇죠? 장관이든 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틈타지 않는 것.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여당하고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 넣은 게 검찰개혁과 같습니까? 역설 아니에요? 말씀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여당 쪽의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 한 번도 조국 장관 수사를 중지하라, 봐줘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놀란 건 뭐냐면 다른 거학들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을 할 때 보이지 못했던 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진행하느냐, 지나친 거 아니냐, 혹시 이거 무슨 사감 들어간 건 아니냐, 검찰 개혁의 그 정부 여당의 어떤 의지를 반대하거나 꺾거나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과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으로 조국 장관 수사를 중지해라. 그거를 청와대나 여당이나 우리 안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다.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이것을 요청한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해라.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을 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이 선을 지키는 선에서 이 일들을 잘 어쨌든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걸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당의 입장은 그날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독려하거나 조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개별적인 판단에서 참석을 하신 거고요. 금요일 날 그 집회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안과 준비를 통해서 마련해 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여당이 뭐 조직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뜻에 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제 검찰총장 물러나라 한 건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 당의 의견과는 상관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개혁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대검 관계자 입장도 한번 볼까요?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조금 전 저 입장은 검찰개혁도 할 건데 알았고 일단 조국 장관 수사는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 강도가 전례 없을 만큼 강한 상태다. 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러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병민 박사님, 네.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이 전례가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의 저 말씀,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하라.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개인 의원의 의견이라고 전달했지만, 이종걸 의원 민주당의 몇 선입니까? 민주당 4선 4선 의원이죠. 중진 의원이 5선으로 5선인가요? 예. 5선 중진 의원이 와서 윤석열 총장 옷 벗어라라고 얘기하고 청와대 안팎에서 검찰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 아닐까요?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뭐 이종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정청래 전 의원까지 나섰다는 건 사실 민주당 친문 진영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스피커의 역할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조국 장관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외압적 발언들이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랑 맥이 다 있는가에 대한 연결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개혁을 정말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가야 될 곳은 검찰청사 앞이 아니라 국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하게 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구성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고 그 패스트트랙의 최종적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입법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번지수는 대검청사가 앞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검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사 손상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간 것이고요. 예. 그럼 여기서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 일에 대해서 장관이 했던 일은 수사했던 팀장과 전화 통화한 거예요. 신속하게 수색을 해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건데 지금 저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순전하게 검찰개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자한당도 수사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우리 당을 자한당이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한당은 사실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국 장관 수사랑 맞물려서 자한당도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한껏 담겨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순전하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말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말 집회, 그 다음에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사학과 헌법학자들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지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지연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이며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헌법학자입니다. 권력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시위대 등 여건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다. 헌법학자와 또 사학과 교수 두 분이 오늘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조간신문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차치하고 또 하나의 작은 논란이 있는데 이종걸 의원 100만 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종걸 의원 발언 뒤에 집회 측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200만 명 가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진짜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전군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군이 다 모인 것의 4배가 과연 저 검찰청사 앞에 모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대한민국 전군이 저거밖에 안 되는지 200만 명은 그러니까 얼핏 들어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데 과연 어제 주말에 있었던 저 집회와 정말로 많이 모였던 다른 현장들의 사진들을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200만 명이 맞는지 함께 보시죠. 자, 주말에 있었던 집회 현장의 모습이고요. 자, 1987년 퀸 런던 공연 저만큼이 9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교황이 방한했을 때 저기 채널A 스튜디오 보이네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17만 명. 그리고 2016년 빅뱅 일본 콘서트에 저 많이 모인 사람이 5만 5천 명. 그리고 2017년 북한의 군중 집회. 북한이 동원해야 저 정도가 한 10만 명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그제 주말 집회 한번 보여줄까요? 자, 과연 이게 200만 명이냐라는 거에 의문이 있고요. 저 노란 선, 저기서부터가 이제 서초동의 서리프 축제. 저기서부터는 이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도로 모습이고, 저 노란 선 밑쪽이 이제 검찰개혁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진이 일치된 것처럼 저 끝까지인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저 노란 선 바깥은 축제 참가자들인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저 노란 선, 흰 선 안쪽만 조국 지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게 정말 200만 명입니까? 전군이 60만 명인데. 저걸 딱 보고서 이게 몇만 명이다, 몇백 명이 추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런 것들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봐오신 분들은 눈대중으로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정걸 의원이 현장에서 1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라디오 출연해서 인터뷰하시는 걸 들었는데, 또 라디오에서는 현장에 있어 본 결과 1, 20만 정도는 적어도 뭐 만 단위는 아니다, 10단위는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최대로 봤을 때 100만 정도 보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만이라는 수치 자체는 어차피 집회 측에서 잠정적으로 자신들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려질 수 있어요. 이건 집회 측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반박하는 또 반대측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주최 측 입장에서 200만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조금 아쉬운 것은 여당 측에서 이 집회 주최 측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 사실 제가 지금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건 현재 여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전 조국 사태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실이 좀 안타깝거든요. 검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아까 관계자 한 이야기가 사실은 정답이죠.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혁은 개혁의 문제고,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뭐 조국은 무죄다라고 말한 정청래 의원 같은 분도 계시지만, 앞서 말한 대로 자한당도 수사해라, 이분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은 조국은 무죄다가 아니라 그래, 조국도 수사하고 자한당도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럼요. 검찰도 받아들여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사실은 너무 우리가 뭐 언론이든 혹은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워딩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굳이 비꼬려고 보자면 대통령이 인권 이야기하는 게 그거 봐라, 조국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 교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거를 위시해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등등등, 마치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현재 검찰을 압박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굳이 대통령 편을 들자면 워딩만 보자면 정말 다 맞는 얘기 하셨거든요. 엄정하게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이 인권을 좀 존중해서 수사해라, 그리고 절제된 수사를 해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말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 말 자체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마라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싸우는 입장으로 보지 말고 그냥 차분히 보자고요. 대통령이 차갑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그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검찰개혁하겠다는 사명감 갖고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국 장관 수사하면 돼요.
이렇게 갈 것을 너무 저는 오히려 여당 야당 의원들이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에 제발 그러지 마시라. 국민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예. 있다라는 거죠. 촛불 들고 싶어도 또 여당 야당 싸움에 낄까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그래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생각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정답 주셨어요. 김배현 박사님, 서리풀 축제. 네. 전 처음 들었는데 서초구에서 지역의원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사진이 공개됐을 때 와 정말 많이 모였구나. 정말 이종걸 의원 말대로 한 100만 명 왔구나 했는데 저짝부터는 서리풀 축제라면서요. 근데 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부글부글하는 게 있어요. 서초 구민들의 축제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축제장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꼭 거기에 편승해서 저렇게 내야 되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서리풀 축제가 저렇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고 나서 서리풀 축제를 사실 저희가 보면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예술의 전당이에요. 예.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에 대한 몫을 막아놓고 저희가 하나의 문화예술의 거리처럼 굉장히 대규모 축제를 벌인 지가 한 5년 정도가 됐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조국 집회가 아니라 예술의 전당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서초역까지. 서초역을 기준으로 보면 사랑의 교회라고 큰 건축물이 보이는데 있죠. 거기까지가 사실상 서리풀 축제로 연간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축제장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유명한 축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오네요. 10만 명이 서리풀 축제. 저기에 모여있는 사실은 예.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까지 길이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서초역에서부터 뒤로 가게 되면 오른쪽이 서초경찰서고 보이는 왼쪽으로가 대검청사가 있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오게 되는 우리 지점으로 바라보는 데가 아마 누에다리라고 두 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예. 그 중간 정도의 거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조국 수호역에 대한 집회 참석 인원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기법으로 보면 아주 거리가 명확합니다. 저기는. 옆으로는 가로수가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다니는 거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기립한 인원으로 측정해 보면은 꼭 들어갈 수 있는 게 1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화단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한 상태로서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두가 앉아서 집회 자리에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10만 명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추산하건대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견해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는 차치하고서 일단은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더 나가서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을 마치 이렇게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판 이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요? 이건 오프라인의 집회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의 집회에서 모여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검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여론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드루킹 일당들이잖아요. 드루킹 일당들이 실제로 구속이 돼갖고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댓글 등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는 민심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얘기하게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실상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사진이 굉장히 절묘하게 찍혔네요. 그러니까 서리풀 축제부터 조국 집회까지 일직선상에 도로가 놓였기 때문에 상당히 절묘하게 잘 찍혔다. 근데 서초구 확실히 무슨 다리요? 누에다리. 누에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딱 경기가 이제 명확히 된다는 거고. 여론조사도 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함께 보시죠.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여론 49%가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다가 41%. 지나치다는 의견도 꽤 많네요. 많다. 지나치지 않다는 49, 지나치다 41.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자, 허용돼야 된다가 64, 금지돼야 된다가 24. 변호문 변호사님, 두 가지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검찰에서 입장이 나오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말이 과거에도 나왔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모 검사가 이제 자살한 일이 있었죠. 왜 자살했냐면은 아침 이른 시간에 자신의 어린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와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그걸 보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애 앞에서 집에 물건들이 다 뒤집어지는 압수수색을 봐야 되는 것이냐.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권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그 전 검사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 뭐 왔는데 왜 수사 잘못됐다. 과거사 재조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사했었죠. 결국 강간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는 지금 인정되기 곤란할 것 같다. 뇌물에 대해서만 이제 기소를 하기로 결정이 났었죠. 하지만 그 당시 언론 모든 발표에서는 김학의 전 검사가 강간범인데 왜 기소를 안 하시고 그게 몰아가는 분위기였었죠.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서라든가 법무부 검찰에서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때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던 건 아닐 거예요. 결국 그런 워딩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기에, 정치적인 타이밍에, 정치적인 사건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국민들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 본 것처럼 수사에 대해서도 팽팽합니다. 사실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뭐가 더 많더라 보긴 곤란하겠죠. 그런데 여당이라든가 일부 지지층들이 200만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조국 수호가 결국 국민의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결국 그냥 드러나는 소수 의견만 가지고서 그것이 다수의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아까 임지연 교수라든가 허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의 위력을 내세우는 것과는 안 된 겁니다. 진짜 국민의 의사는 그거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보는 것처럼 사실 국민들은 팽팽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치게 한 측의 의견만 부각하거나 200만이네, 몇 백만이네 숫자를 내세우면서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저는 지나치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일 분석해 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국 장관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오늘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일단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딸이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인턴을 재택으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석 장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국제학술회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인권법센터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딸은 검찰이 이런 진술을 제시하면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조사 등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서울대 인턴 활동 기간이 미국 대학 진학에 활용되는 미국 대학 과목 선이수제 AP 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 씨는 동양대 총장상의 근거가 된 영어 캠프에서도 본 사람이 없다는 질문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머니 연구실에서 이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번 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과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활동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느냐? 검찰이 물었겠죠. 조 장관의 딸에게 왜 귀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조 장관 딸이 고3 시절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료조사 등을 하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봉사활동은 어머니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머니 연구실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는 집에서 재택을 했고 동양대 봉사활동은 엄마 연구실에서 일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인턴 김변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인턴이 과연 재택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 이거를 과연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하는 저 자신이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드는 때문. 어떤 인턴이 재택을 해요, 세상에? 이런 방식의 인턴이 가능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대학 교수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인턴 증명서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다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이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 장관 딸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면은 조국 장관의 딸이 본인이 스스로 지금 20대 후반의 성인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다른 내용들을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조 장관 딸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2009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인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름간 인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명서를 받은 석 장의 증명서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의 친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단 하루 5월 15일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뿐 인턴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5월 15일에 있는 세미나는 갔는데 조 장관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턴 증명서가 있다고 했고 조국 장관은 우리 아이는 인턴을 했고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뭔가의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싶거든요. 저는 여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녹아 있는데요. 네.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니 연구실에서 인턴했다고 합니다. 그 표창장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위조 논란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돼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은 나는 이 사건이 어디에도 연결돼 있던 게 없다는데 만약에 딸의 말처럼 자택에서 인턴했고 증명서를 받았다라면 조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센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는 조국 장관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보다 명쾌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제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 이어져서 힘들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서 나온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건데, 자, 장 교수님, 인턴,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예. 아직 미완성본, 직인도 안 찍힌 미완성본 파일이, 그게 거기서 왜 나와요?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조각조각 직인 파일 따로, 내용 따로, 워드로 친 게, 그게 거기서 왜 나와? 또, PC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턴, 그 집에서 했대잖아요.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조 장관이. 좀 전에 저게 캡처한 화면본에 나오네요. 침묵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허위 사실들이 사실은 아닙니다라는 뉘앙스의 글도 정경심 교수가 직접 올리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앞서도 제가 대통령을 굳이 뭐 옹호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 말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건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앞서서 동양대 그 새벽 시간에 번거진 모자까지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들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문가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봐도 뭐지 하는 의문이 드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조목조목 말씀하신 뭐 인턴 증명서라든지 뭐 총장 표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지금 이미 증거 자료로도 나와 있고 뭐 아무 그게 없다면 PC를 2대씩이나 교체를 하고 또 한 대를 뭐 미리 서울에 뭐 동양대 서울까지 가져가고 지금 관련된 사람은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냐 마냐 이 위치까지 있는 데서도 아직도 저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좀 어려워요. 뭐 장관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는 비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사실은 정말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되거나 앞서 뭐 핵심 여당 관계자가 대통령에 화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이 사건을 본다면 정경심 씨와 지금 이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는 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지금 정말 가장 우리가 지금 피하고 싶은 것들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는 전 정경심 교수도 SNS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에는 조금 자중하시고 지금 국민들이 상처받은 부분 그리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뭐 여보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혹은 장관의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좀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검찰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최근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법조팀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서초동 쪽 출입 기자들, 이 놀라운 취재력과 이 발굴의 실력들을 자주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실을 잘 찾아내고 기사화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 고생 많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재력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절제된 검찰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해서 확인한 팩트를 기소장, 다시 말해서 공소장에 제기하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슬쩍슬쩍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론 수사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 수사팀이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막 자기들도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뚫리잖아요. 채널A 이 취재력에 뚫려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 저는 채널A는 언론사의 역할로서 제대로 한다고 보고 근데 검찰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지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은 그 조국 장관 딸과
검찰 밖에는 모르는 사실이 나와서 보도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을 나중에 기재되면 되지 이것을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렇게까지 다 낱낱이 나와야 되냐. 이거 혹시 또 검찰청 앞에서 집회하니까 그에 대한 반격이랍시고 검찰 쪽에서 살짝 흘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중에 공소장으로 나오고 발표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거를 마지막에는 우리 조국 장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풀리지 않거든요. 팩트로만 얘기하시고 수사 결과로 말씀하시고 재판 결과로만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특히나 이 사건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힘줘 드립니다. 조국 장관의 딸의 서울대 인턴 기관과 그리고 유학반 필수 시험 일정이 결정적으로 겹친다라는 문제 제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 장관의 딸 한영외고 고3 시절 2009년 5월 1일에서 15일까지 인턴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해 시험 일정, 유학반 대입 필수 스펙이 5월 4일에서 15일이다. 인턴 기간과 12일 중복이 된다. 박정하 대변인, 둘 다 물리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고3 시절인 2009년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고에서 유학반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AP 시험이 동지기간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받았던 점수를 우리 조국 장관 딸은 고려대학교 입학하면서 여기 이 점수를 대여섯 과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인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는 검찰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저렇게 쫙 갈려서 국민들이 또 시위를 하고 촛불을 들고 이런 혼란이 자꾸 있지 않도록 빨리 수사해 주세요.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일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뭐 검찰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 나왔어요. 조율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조율 말고 이런 의혹 다 해결하려면 정경심 교수도 떳떳하게 나와서 바로 조사에 임하면 되는 거고 검찰도 한치의 의혹 없도록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내놔야 더 이상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치 언어로 저렇게 혼란스럽게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혼돈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분명히 빨리 오늘이라도 날짜 조율해갖고 빨리 수사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내도는 것이 이런저런 논란을 다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소환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번 주 안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자, 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누군가 한 명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주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배명 변호사님이 좀 일단은 적용 혐의, 꼭 적용해야 할 혐의부터 일단은 뭐 복습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요약 좀. 일단은 뭐 가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로 본다면 자식들 입학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더라거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면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은 그 표창장을 위조한 기간이 사립대냐 공립대냐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두 직원을 시켜서 이제 뭐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해서 증거를 인멸하라. 그에 대해서 증거 인멸 교사가 혐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사실 사모펀드는 투자와 운용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자신의 오촌 조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실상 자기가 실소유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죠. 그러면 이제 공시적 윤리법이 될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왔던 혐의들 모두 다 망라가 되고 있다라고 볼 것 같은데 크게 두 갈래로 본다게 된다면 자식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던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형태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니까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증거인멸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공시적 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아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한봉의 요약 정리. 자, 뭐 구속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 구속에 있어서 이제 구속한 사유가 있어 범죄 중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증거인멸?
그렇죠. 근데 이제 범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이제 또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요. 물론 혹자는 증거를 보존하기로 했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렇죠. 외부로 증거를 빼돌렸던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증거의 보존이라기보다는 증거 인멸에 대한 혐의로 볼 거고,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본다라면 도주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도 막 영장을 청구하겠지 하지만은 정상국가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0%지만 지금 같은 검찰이면 한 50% 되지 않겠냐라고 사실 일단 전제를 까시는 것도 그분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일종의 정신승리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검찰이 잘못됐으니까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구속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자, 오늘은 조 장관 과연 출근길에 뭐라고 해명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따님이 인턴 집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서초동에서 지지자들 모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한 날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본인 하고 싶은 말씀도 소개해드리면, 아까 우리 여 기자, 타기 전에 얼른 그러니까 하려고. 뭐래요? 상대를 안 해주니까 타기 전에 빨리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타기 전에 물어봐야 되니까 거의 뭐 랩하듯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좀 잠깐 멈추셔서 해명 좀 해주시지. 그 참 너무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총리가 뭔가 약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장관입니다. 이 전화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그건 그래도 너무했다. 조국 장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던 이 총리가 갑자기 아니야, 검찰이 심해. 뭔가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수사가 과하다. 그런데 피의자와 검찰 수사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여성, 남성이 왜 나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거 모르실 분이 전혀 아닌데 총리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뭔가 검찰의 수사가 가혹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정작 팩트도 총리께서 틀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만이냐 100만이냐 이런 거 따지기도 싫고 여성만 둘이냐 셋이냐 이거 따지기도 싫은데 자꾸 총리든 누구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시니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총리는 여성만 둘이라고 하셨지만 아들의 변호사까지 당시 조국 장관 자택에 있었던 조국 측만 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남자, 변호사 2명 남자니까 총 3명의 남성까지 6명이 있었고 검찰은 여검사와 여수사관 포함해서 6. 굳이 따지면 6대 6이었고 남녀 비율도 비슷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시간 압수수색, 2차례 영장 발부했고 실제 압수수색은 6시간밖에 안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요, 사실도 다르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현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재수, 변창훈 압수수색과 비교하면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총리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이게 보도 내용 조금 다른데 6대 6이 아니라 7대 5라고 보도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댁에 그 딸과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이후에 검사 2명, 조사관 4명, 6명이 갔는데 그중에 2이 여성, 4이 남성이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씨 변호인단 3명 중에 1명이 여성, 2명이 남성 이렇게 따지면 7대 5긴 합니다. 어쨌든 여성만 있는 집도 아니었었고 전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그 과묵하거나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저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를 보고 나서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고 대통령의 인권 문제도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말로 검찰을 지금 압력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지금 현 정부를 믿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석할게요. 그랬을 때 리더의 함정이라고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보고 체계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건 사실은 이낙연 총리 바보 만든 저 보고를 올리신
하신 분이 잘못하신 거고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뉴스만 보고 말씀하셨다면 경솔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팩트가 나옴으로써 그 과묵하고 그 절제된 말을 하고 뭔가 신뢰성을 잇는 이낙연 총리 자체에도 지금 이미지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했다라면 굉장히 나쁜 행동이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1시간이라는 수치, 아까 뭐 200만 명이라는 수치, 저 사실 그 얘기 아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답변을 좀 다른 쪽으로 했던 건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불필요하고 핵심도 아닌 걸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저는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얼른 수사하고 검찰 개혁이니 뭐니 그래 검찰 개혁하고 그 뭐 불법적인 뭐 사무소 위조니 무슨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이거 조사하고 둘 다 하면 돼요. 검찰 개혁도 하고 수사도 하면 돼요. 근데 꼭 뭐 하나는 선이고 뭐 하나는 악이고가 얼마나 지금 우스운 맞아요. 국민들을 정말 수준 낮게 만드는 정치 공방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 얘기는 조금 전 리더십 부분에서 오히려 보고하신 분들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예. 자, 박정희 대변인이 또 이런 건 또 잘하세요. 청와대도 있었고 네. 또 정무부지사도 하셨으니까 이 총리가 동아일보 기자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니까 얘기 좀 하세요. 총리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전날 아까 앵커 소개했던 것처럼 그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예.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저게 딱 하루가 바뀌자마자 저런 그 보도가 지금 나와요. 보도가 나오고 마침 제가 아까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자체를 하면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시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하루 종일 대정부 질문하고 뭐 하는데 그 다 기억 못하고 언론인들 다 피컨 못합니다. 딱 정해진 부분에 잘 들어봐라고 이렇게 슬쩍 사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건 가정의 가정을 가는 거니까 총리실에서 아니라고 할 거고 우리 이종걸 의원님도 아니라고 할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의심의 가정을 여러 가지 섞어서 하면 이종걸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라고가 사전에 혹시 시나리오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고라면은 이낙연 총리께서 저렇게 그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도성이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저는 총리께서 너무나 잘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총리께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딱 넘었더라고요. 이제 9월 내내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인정을 안 했고 검찰의 수사는 가중되고 있고 임명한 인목공자는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0월인데 10월도 계속해서 조국 대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야당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황 대표, 손 대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공터에 수비했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에서도 여당, 민주당 거짓말하고 조국을 비호했어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범죄자를 비호했어요. 권력형 비리비 게이트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조국 개인을 생각하거나 내 새끼, 내 대거리, 내 정파, 내 정당, 대주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해 주십시오. 조국을 버리십시오. 조국을 버리십시오. 손학규 대표는 조국만 대통령이 버리면 다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임명권자가 이제 임명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일단 거부하고 있는 상황. 김배현 박사님. 자, 10월도 결국은 조국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뭐 또 한국당에서 3일인가? 네. 그때 100만 명 모인다. 뭐 이런 거 예고했다면서요. 이것은 뭐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게 되니까 여러 곳에서 광고를 하는 모습들까지 보고 시민단체들이 전부 함께 합심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수차례 SNS를 통해서 10월 3일 100만 군중이 모일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10월 3일 목요일이 이 개천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을 날씨가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이슈가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달에다 매듭이 지어졌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지난 주말 집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약간의 세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커집니다. 더 많이 모인다, 서로. 이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권의 의지는 더 강력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또 계산해 본다면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바로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사태를 촉구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집회는 이런 정치적 동력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돌직구쇼도 아마 10월 3일에는 그대로 정상 방영이 될 텐데 그때 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일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혜연 박사가 저희 편성까지 다 결정했어요. 10월 3일에 김진모 쉬지 마라. 사실 결정 안 되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을 다 해버리네. 그렇게요. 방송할게요, 박사님. 박사님 같이 나와주시고 10월 3일에도 그럼 저희 돌직구쇼 방송하는 걸로 김혜연 박사가 또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감입니다. 10월에. 국감도 결국은 다 조국으로 번져서 이게 걱정입니다. 특히 여당 교육위 스타 국회의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교육위도 조국 이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이 조국 한 명밖에 없습니까?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한 명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조국 국면 빨리 일단락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법사위 국감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조국 검사 통화 논란 장관입니다. 이거 통화 법사위 불거질 거고 조국 수사 논란으로 또 불거질 거고 교육이 스타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있고 박용진 3법도 저기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다 까먹었잖아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교육위에서 박용진 3법 얘기도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조국 자녀 20스케 의혹 갖고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쪽에선 이거 위법이다. 한쪽에선 또 아니다. 편들 거고 교육이 그렇게 될 거고 기재위 정경심 전 재수강 부동산 거래 위법성 의혹 그리고 저희 금요일에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공동학원에서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들한테 공사대금 안 줘가지고 망한 사람들 문제 기재위에서 다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할 거고 국감 도처가 조국 지뢰가 수두룩하다. 자, 교육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국회가 사실은 국정감사가 국회 활동의 꽃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좀 알리게 된 계기도 작년 교육위원회 국감 때 유치원 관련 비리를 폭로하면서였고요. 그리고 이전에 또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계좌와 관련된 금융심원법 위반 관련해서 국민들이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2016년 국감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 의원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뭐냐면 뭘 준비해 본들 다 이른바 그 조국 국감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 준비 정말 많이 했는데 성과를 하나도 못 거두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표,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다는 세상에. 핵심적으로요. 법사위 교육이 기재 정무. 법사 교육 기재 정무가 있는데요. 청와대를 국감을 하는 운영위가 빠졌네. 운영위를 빼먹었네.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 무슨 여당이 운영위 보라고 그래. 네, 그리고 저기 뭐 걱정이 또 뭐냐면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을 대상으로 행안위 얼마 전에 경찰청 그 검찰이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등까지 보면 이제 4개가 아니라 6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교육위원회가 제일 앞선 일정이에요. 10월 2일. 10월 2일이에요. 국정감사 기간이 10월 2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3주간 진행이 되는데 그 교육위가 교육부 장관을 앉혀놓고 교육부를 국감하는 날이 10월 2일.
그러니까 국정감사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정무위가 이거 관련해서 확인하는 게 10월 4일. 예. 그다음에 국세청 기재위가 10월 10일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가 하는 게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 이제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날이 10월 15일이니까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위가 가장 먼저 이걸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제일 세게 붙겠네. 정작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저대로 준비한 게 많거든요. 예. 사립대학과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되게 많이 준비를 예. 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보여드릴 각오를 하고 밤새 준비를 했는데 됐고 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건 됐고 조국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고요. 예. 또 오늘도 저는 이제 돌직구쇼 마치고 바로 국회 가서 예.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이런 민생 사안들이 다 사라진 채로 국정감사가 되고 또 국회가 운영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민생 현장 잘 지키고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참 우리 또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만 좀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자, 국감도 결국 조국 블랙홀이다 전해드렸고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간부가 조국을 옹호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집행위원장은 사실 이름 유명한 분이고 저희들도 뭐 참여연대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이제 김경률 위원장 인터뷰가 많이 나갔던 굉장히 참여연대 핵심 간부인데 조국 옹호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어요. 문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듣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윤석열은 MB 구속, 사법농단, 쌈바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조 장관이 불편하냐, 윤 총장이 불편하냐. 시민사회에서 임내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 XX다, 더럽다, 지저분한 X들아. 이 위선자들아, 구역질난다, 잘 살아라, 위선자, X들아. 김변 박사님, 김경률 참여연대 위원장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공정성의 위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낯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열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석훈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경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공인회계사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금융, 이 재벌기업 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해왔고 아마 박용진 의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조금 전에 산바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과거의 대한민국 기득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제도로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쭉 걸어왔던 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 이 조국 장관 의혹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개혁인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게 권력인 것이냐 라는 메시지로 저는 사실 읽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면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개혁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진영 논리를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는 무엇이든 다 덮어버리게 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참기가 어려웠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 이런 메시지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꾸준하게 다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속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사회를 조금씩 진일보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메시지들을 본인 스스로 용기 있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률 위원장이 예상 외에 또 강한 메시지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진중권 교수도 최근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보여준 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요 두 문장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장과 중략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임은 틀림없다. 이 두 문장을 놓고 보면 사실 저 두 문장이 배치되는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은 조국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지만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다.
앞서서는 조 장관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도덕성에 흠집이 있다라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검찰개혁의 최적격자. 이 모순을 보면 박정아 대변인, 장영 교수님, 누가? 제가 좀 설명을,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우리 김진애 앵커님이 또 짜증내가지고 이상하게 방송한다고 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한테 혼났잖아요. 예, 저 중간에 빠진 부분을 예. 하면 사실 저 두 문장이 연결은 연결돼요? 돼요. 뭐냐면 진중권 교수가 지금 왜 저렇게 이슈가 됐냐면 정의당 탈당계 낸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심상정 대표 전화 받고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변으로 한 얘기예요. 내가 왜 철회했느냐를 얘기하다가 사실 자신이 정의당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던 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기를, 그러니까 사전에 장관 그 임명 전에 철회하길 바랬는데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이제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렇죠. 장관 됐잖아요. 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큰 그림에서 다시 철회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도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분명 문제가 있어서 저거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된 바에 그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 봤을 때 왜 조국이냐란 말은 조국이라는 개인의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장관 이전 한 10년, 8년 전부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검찰 개혁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라고 시스템을 긴 시간 연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뭐 날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큰 시스템이 바뀌어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바꿔야 이게 정말로 바뀔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굳이 꼽자면 또 아이러니하게 조국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이제 그 두 문장이 배치가 되지 않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그래서 조국 사실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에서 따질 것이고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장관이거든요. 우리 장관을 왜 고위공직자라고 합니까? 그만큼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성, 윤리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죄냐 유죄냐 보다는.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두 문장이 배치된다는 그 해석보다는 윤리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검찰 개혁에 그 총대를 메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맞아?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배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장 교수님이 또 선하신 분이라 이제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항상 또 하나만 조금 붙이자면 판단하셔도 그런 건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그 아까 시스템 문제다라고 했고 긴 시간 조국 장관만큼 시스템을 고민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적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걸 제가 역설로 다시 반발을 구체하자면 이미 시스템이라는 걸 본인이 구상했다면 이거를 그냥 제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듣고 싶은 건 장 교수님은 제안하시면 돼요. 다른 분이 장관 선하신 분이니까 진 교수의 의도도 선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저같이 좀 이제 베베 꼬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혹시 김배윤 박사님 앞에 이제 좋은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근데 뭐 조 장관이 최적격자다. 그러니까 한번 돌려서 또 비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임에 틀림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으면 본인 스스로 왜 탈당기를 제출했으며 본인 스스로 정의당이 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데스노트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저간의 상황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공정성에 대한 위배, 도덕성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에서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고 심상정 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진중권 교수까지 탈당해서 나가는 마당이면 얼마 전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의 위기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손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국 장관이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끌고 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개인의 역할보다는 이제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입법 제도와 과정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 장관 한 사람의 수사 문제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면 진정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최대 선택지는 조국 장관이 매달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개혁은 돼야 된다. 진중권 교수의 저 발언이 상당히 그냥 쉽게 들리지 않는 뭔가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선정되셨을지 학교 4인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소설가 공지영 작가 그리고 또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하나 있고요. BMW 자동차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극심한 내홍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인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공동창업주 유승민 의원이 지난 주말 한 행사에 참석해 정작 보여드린 게 없다.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실상 탈당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유 의원이 탈당 오더를 내렸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갈 곳을 잃은 20대와 중도층, 무당파의 표심을 잡을 제3신당 창당의 마음을 붙인 듯 보이는데요. 유 의원은 지난 추석 즈음에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계종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며 올린 글이 화근이 됐는데요. 조계종 스님들이 모인 회의실 벽면에 한국당 로고가 합성된 사진과 삭발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담긴 한국당 공천 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서 나란히 올린 것. 이에 조계종 측은 모욕적이다.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공지영 씨를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공 씨는 26일 SNS에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또 노여움이 풀리신다면 무엇든 하소서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재차 올렸는데 하지만 조계종 측은 최초 사진 합성자를 찾을 때까지 고소를 유지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공지영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지금 조계종 측은 조계종 측을 모욕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 고소하신 해일 스님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수정구의 가장 큰 사찰의 주지 스님이신데. 그렇군요. 조계종단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서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뭐 동국대학교라든가 여러 조계종 내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 로고가 있던 자리에는 그 종정 스님의 사진과 여러 가지 법어가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저렇게 해놓고 저래 보니까 지나치게 조계종 자체를 한국당의 어떤 하위 기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또 공지영 씨 갖고 있는 영향력에 비쳤을 때 지나치게 종교를 희화했고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지영 씨의 팔로워들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무의편적으로 받아들일 거다. 조계종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한 좀 불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한 수를 던지셨었고 그다음에 공지영 씨가 사과를 했었지만 최초로 누가 이렇게 악의적 유포를 했었는지 이건 차후에도 종교와 좀 정치를 분리시켜야지 종교를 자꾸 정치적인 생활계로 끼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경종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좀 단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공지영 씨가 이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합불 소식 전해드립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25시간 동안 목검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계부 이모 씨가 어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 A군과 A군의 남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A군 형제는 보육원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았는데 보호 기간이 끝나자 계부가 보육원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행패를 벌였고 계부 이모 씨 집으로 간 지 한 달 만에 폭행으로 숨을 거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데려가요? 이럴 거면 경찰은 학대 피해 보육원에 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게 됐는지 조사 중인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가는 계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읽어냈습니다. 보시죠.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들은 보육원에서 왜 데려오세요? 다른 아이들은 안 때리셨나요? 유독 왜 첫째 아이한테만 폭행하셨나요? 아들한테 할 말 없으시나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무합니다 진짜. 네 번째 악플입니다. 독일 자동차 BMW 그룹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 홍보를 위해서 차 안에서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을 게재해서 논란입니다. 10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는 한 남녀가 등장하는데 붉은색과 푸른색 강렬한 조명 아래서 입맞춤을 하는데 달리는 BMW 자율주행차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운전자는 없습니다. 그 옆으로 경찰차들이 빠르게 스치는데요. 이 영상은 자율주행 기술이 고객에게 새로운 기쁨의 순간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에 외신들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 자율성을 세상에 성행위로 강조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BMW 측은 광고 공개 후 수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뭐 아니 광고를 할 게 광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장혜원 교수님. 저도 사고 나요. 아니, 광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해서 뒤에 이제 안 할 게 있고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신 건데 광고 제작을 또 해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광고로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이게 뉴스로까지 다뤄지고 있고 그러게요. 자율주행차의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으로 무언가를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게 광고의 목적이라면 굉장한 자극을 사실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차 자체가 아직은 뭐 완전히 완벽해지지도 않았고 저거의 이제 극단적인 홍보 효과는 그거죠. 손 안 대도 우린 차는 뭘 해도 차는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가 그런 차를 만듭니다라는 이제 홍보를 한 거였었는데 저는 저게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어떤 성행위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짐작할 만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은 좀 벗어 나갈 거라고 본인들은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문화의 차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광고에 넣었을 때 굉장한 비난과 함께 아예 광고가 삭제되거나 그 회사가 뭐 불매운동이 일어난다거나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뭐 미니스커트 논란처럼. 저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BMW 입장에서 저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저게 통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통용이 아슬아슬해서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논란까지도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논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해드린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